다음으로 햄버거 좀 뜻이 어떤 건지, 또 햄버거 통한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매매 타점 적용법, 이거는 너무 알려드려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조금만 느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쓰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 음식을 갖다 햄버거로 얘기하기가 좀 편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래 대금의 힘이라고 이제 햄버거를 비유해서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렸거든. 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만약에 네가 보통 한 10개를 먹어야지 네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크게 쓸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그 종목도 마찬가지나 인기 네 종목으로 대입했을 때 뭐 A라는 종목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종목이 그러면은 10개를 먹어야지 힘을 쓸 수 있잖아. 네. 근데 이 종목이 8개를 먹으면 나는 매매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10개를 먹었다, 오늘 힘을 쓸 수 있겠네. 이 정도로 이제 본다는 거지. 네.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모든 근간이 어떻게 보면 햄버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내가 하는 모든 매매에서 거르는 거에서 1순위로 보는 게 나는 햄버거야. 나는 매매를 할지 말아야 될 기준에서 햄버거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햄버거에서 또 중요한 게 비중을 실을 때 햄버거를 통해서 비중을 더 자신 있게 실고, 햄버거가 또 세다 그러면 그날에 올라갈 폭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너가 10개 먹으면 힘을 오늘 쓴다 그랬잖아. 네. 네가 20개 먹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까지 볼 수 있는 거지. 네. 상한가까지 볼 수 있고 20% 위까지 볼 수 있는 거지. 또 네가 아까 말했잖아. 낮은 구간에서 형님 어떻게 빨리 보세요. 네. 햄버거. 미리 아는 거야. 네, 저도 형님 거 그 영상 좀 자주 보니까 이게 종목을 진짜 갈 종목 빨리 잡는데 이거 햄버거 알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깡통차입니다. 그건 내가 네. 또 반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당연히 제가 이제 추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어떤 기법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보다 제가 요즘 투자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한 가지만 보고 매매해도 못 켰거든, 시장에서. 예를 들면 햄버거만 봐도 못 켰고 제로 매매하는 사람도 못 켰고 그냥 수급 좀 들어온다고 매매하는 사람 다 돈을 벌었단 말이야. 10년 네. 전에,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해야 돼요. 한 2개, 3가지 이상은 교집합이 나와서 매매를 해야지. 네. 훨씬 확률이 높고, 왜냐면 다 똑똑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를 해. 옆집에서 막 전부 과외하잖아. 사교육 하잖아. 사교육 안 하는데 서울대 갈 수 있어? 타고난 천재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 과외하는데 우리도 과외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무기를 3가지, 4가지를 장착을 했는데 나 혼자 장착을 안 한다? 그럼 네.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불개님 햄버거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이 보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특강에서 불개미님이 햄버거 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거 왜 준비를 하게 됐냐면은 어차피 우리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기 가입하신 분들이 많잖아. 이분들한테 조금 더 우선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우선 했고요. 왜냐면은 내가 매매를 하는 근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 한 번은 생각을 했거든, 내가. 왜냐면 사실 우리가 매일 매매 관점 쓰고 아침에나 황금 리포트 쓰고 목요일마다 영상 찍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거든, 사실 지금. 네. 추석 때는 저도 매매도 없고 좀 시간도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추석 연휴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좀 주도주의인 게 확실한데 프로그램만 매도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단 이거 뭐 테마도 세고 이게 대장주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에 만약에 프로그램만 매도하고 있다 이러면, 근데 사실은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게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대형주하고 좀 중소형주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수급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지 갈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좀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좀 팔고 있어도 그래도 매매를 저도 할 때도 많고 뭐 그런 종목이 세게 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한 게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많으면 나는 일단은 종목을 좀 안 좋게 봐. 다만 그런 건 있어. 프로그램이 매도가 많더라도 이럴 때는 매매를 해. 예를 들자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가 나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 내가 실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에피소드를 드리자면은 로보티즈를 내가 몇 번을 매매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다가 나 매매를 안 했거든. 금요일 날에 계속 로보티즈가 프로그램 매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매매를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HTS상에 여러분들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가 생기고 나서부터 프로그램 매도를 리셋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막 100억이 있었다 치더라도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게 80억으로 줄었다든지 뭐 20억을 샀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매도를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걸 나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 근데도 다날에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다날이 너무 수급이 세고 주도주라고 판단을 하고 나니 로봇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갈 건가라는 생각이 하다가 나는 놓쳤거든. 그걸 내가 너무 간과했다는 거지. 프로그램 매도가 앞전에 더 많았다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매매를 했었어야 됐어, 무조건. 근데 보통의 순간들은 새로운 트리거가 되는 장중에 HTS 뉴스가
있지 않는 한은 프로그램 매도가 저는 기준을 한 3, 40억, 2, 30억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매를 웬만하면 나는 안 해. 맞아요.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프로그램도 같이 사주면 또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뭐 아까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디테일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봉 자리에 따라서 뭐 어쩔 때는 좀 매도가 나와도 괜찮게 매매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재료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한 10년간 지켜보니까 재료가 있는 날 희한하게도 일봉자리 네. 좋고 재료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 물론 근데 프로그램 매매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꽝통이야. 그건 무조건 꽝통이야. 그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얘네들 뭐 몇백억씩도 들어오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얘네들도 이런 재료나 보고 좀 확신이 있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맞아. 프로그램이 뭐 많이 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좀 달려 있거나 이런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급이 받쳐주는 대형주, 중대형주가 아니라 좀 중소형주들이 대장주를 형성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분이 말하는 수급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기간이 많이 들어오는 그 중대형주가 아닌, 그러니까 보통은 중대형주 쪽에 수급이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많이 들어오니까 기간 네. 매수가. 근데 이제 중소형주는 거의 잡주잖아. 네. 잡주들에서 얘네들이 대장군을 형성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말인 것 같거든. 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또 너무 다르긴 한데,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네. 대장주가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커요, 만약에. 근데 그 종목이 등락률도 가장 높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매매하고 맞아요. 나머지는 올 스톱.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래량이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가 상을 갈 것 같이 막 20% 올라 있고 네. 방산주라 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게 진짜 빵빵히 거래 터지면서 막 10% 초반 정도 와 있어. 네. 걔가 그 분위기만 안 깨면 얘는 계속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종목을 매매할 때는 분명히 거래량이 찐으로 터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테마주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그 녀석을 보고 매매를 해요. 대장주를 보고 똑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벼운 종목들은 더 쉽게 가볍게 날아가기 때문에 뭐 상에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뭐 5%를 더 수익을 내고 빨리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응이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그때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주 거래가 막 1분봉에 막 5, 60억씩 터지거나 누적 거래 대금이 전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종목이 무너지는지를 핵심 포인트를 보면서 대응을 대장주로 가벼운 종목을 하면 됩니다. 예.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만약에 중소형주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같은 테마 중에 대형주가 뭐 상승률은 낮지만 좀 이런 종목이 이 테마의 방향을 좀 움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금요일에 올라갔던 다날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면 카카오랑 뭐 같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 목요일에 로보스타 갈 때도 아침에 또 LG전자도 같이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흐름도 좀 같이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불개인님이 햄버거 예시를 설명해 줬는데 저도 그거와 비슷하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게 좀 대장인가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랑 다날이랑 비교를 한다면 카카오가 만약 10% 오르고 다날이 12% 올랐으면 이게 대장을 다날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 이 종목 규모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대장주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네. 이걸 기계적으로 뭐 딱딱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쵸. 이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뭐 지수 상황도 봐야 되고, 예, 이게 볼 게 많아가지고 너무 네. 이걸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인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큰 틀에서 요 정도 본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본인 걸로 경험을 이렇게 쌓으시는 것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연습 매매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할 매수와 손절이 어렵습니다. 1차 분할 매수 때는 잘 오르는데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수익이 적고, 2차, 3차까지 매수한 거는 손절이 나가서 예를 들어 첫 번째 1,000만 원을 샀는데 그거는 잘 올라갔는데 2차, 3차까지 매수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 1차로 샀다가 올라갈 때 뭐 2차, 3차 이렇게 사가지고 뭐 이런 거는 3,000만 원을 샀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이 큽니다. 뭐 이럴 때는 분할 매수와 손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예를 들어 분할을 한다고 해서 10분마다 뭐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은 종목은 기회를 안 주고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얼마 못 사고 올라가는 것이고, 안 좋은 종목은 빨리 반응이 나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좀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좀 안 좋은 종목은 많이 사고 좋은 종목은 조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분할 매수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막 나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보통 한 번 주문할 때 금액은 비슷한 금액으로 내는데 주문을 그냥 여러 번 빨리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에 5천을 매수하면 마우스 클릭을 3번 해서 1억 5천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이 있는 거는 빨리 비중을 높이고, 그게 아닌 종목은 천천히 보고 또 뭐 하다가 매수를 멈추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알아? 이게 보통 있잖아. 갈 주식은 한 번 사면 바로 가. 그냥 만약 여러분들이 2차, 3차가 매수가 된 거 이미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팔아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특성이라든지 어떤 분봉상의 파동을 이해를 잘 못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내가 1차 샀을 때는 바로 날라가. 그거는 매매가 잘 된 거거든. 네. 왜냐면 갈 종목을 잘 샀다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2차 매수, 3차 매수를 계획을 해서 만약에 딱 걸어놨는데 사진 거면은 더 내려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너무 높은 구간에서 눌림 매수를 걸어놨다든지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는 종목 선정이라든지 그 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공부를 다시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한 번 사고 마세요. 그냥 손절 잡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분할 매수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게 안 만들어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실력이 느는 속도가 더뎌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 멘탈 관리 방법이 있는지, 또 메로나 값으로 실전 경험을 계속하는 게 나은지. 지속 손실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인지도 물론 다른데 만약에 1년 동안 계속 손실이야 매일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일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주식으로 승부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멘탈 관리를 너는 어떻게 했어? 예전에 수익이 안 났던 초보 시절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매매를 좀 본격적으로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막 그렇게까지 마음이 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매매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로 뭐 생활비도 충당하고 모든 거 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일단 버리시고, 주식은 좀 하시다가 뭐 잘 되면 뭐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다 보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써놨잖아. 메로나 값으로 실전 경험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은 주식을 포기를 안 하실 거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모의 투자 이런 거보다 맞지. 계속해서. 맞아요. 금액을 아예 줄이셔가지고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큰 손실 이후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은 모니터 끄면 제일 좋아. 컴퓨터 그냥 오프하고. 아 맞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거 하는 사람 나는 10,000명 중에 1명 없다 본다. 거의 없다 보거든. 이게 안 될 거거든요, 문제가.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시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막 1,000만 원 들고 매매를 한다 칩시다. 1,000만 원 들고. 오늘 하루 만에 만약에 300만 원 잃었어. 그러면 일단 사실 컴퓨터 끄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상태로 매매를 하잖아. 반토막 나. 네. 무조건 반토막 나요. 반토막 거의 확률 80% 이상. 네. 200만 원 더 까먹고 마이너스 500까지 갈 거거든, 이래 되면.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얘기 제가 해볼게. 옛날부터 내가 이것도 유튜브 할 때부터 내가 했던 얘기거든. 일단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약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냥. 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딱 앉아 있다가 나는 컴퓨터 앉거든. 그러면 조금 이게 릴렉스가 되고 리셋이 돼. 흥분됐던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느 정도 큰 손실이 났다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10분은 비울 수 있잖아. 10분. 그러면은 거짓말같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다시 하자. 이게 됩니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컴퓨터 끄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냥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날을 떠나서 좀 길게 봤을 때도 한 번 큰 손실이 나면 며칠 동안 계속 나갈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아니라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을 날렸다 하면 진짜 많이 날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리면 그냥 1,0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며칠 동안 더해서 막 2,000, 3,000 이렇게 맞아요. 손실을 꼭 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 마음이 이거를 복구하려는 심리가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매 횟수도 훨씬 많아지게 되고 또 금액도 계속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최대한 이걸 메꾸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손실의 흐름을 좀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이 끊기면은 또 다시 또 잘 될 때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공급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게, 이게 보면 우리가 수익 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크게 손실 나는 게 네. 정말 안타까운 그림이거든. 그게 네. 밸런스를 크게 무너뜨리잖아.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정배열로 가다가 살짝의 눌림목은 있는 게 정상이거든. 네. 지극히 정상이고 너무 좋은 정배열 상태인 거잖아 아직까지. 네. 근데 장대 원봉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지수도 그냥 꺾여버리고 모든 네. 종목이 꺾여버리고 우리 삶도 꺾여버려. 네. 장대 음봉을 안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성격들이 다 다르시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다음으로
손실 이후에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 심리적으로 손실본가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뭐 겁나서 매매를 못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확실한 내 원칙이 있어. 이게 보니까 내 생각이 나거든. 이거를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종목을 너 5번까지 손절해봤어. 5번. 나 5번 해본 적 있거든. 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기가 생겨. 나는 내가 한번 실수했던 게 반복되잖아. 네. 그럼 나는 그거를 반드시 나는 그 AS를 해 스스로한테. 그래서 네. 나는 그걸 메모장에 적거든.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내가 나쁜 성향을 한번 경험했을 때는 그 성향은 또 나와. 그러면은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네. 방지책 중에 하나는 그거야. 한 종목에 최대 3번 손절하면 나는 그냥 상종 안 합니다. 그냥 나하고 안 맞다 사대가. 네. 왜냐면은 그날 그 3번 손절한 종목을 들어가면 또 손절 확률이 계속 높더라고. 보통 2번 손절하면 잘 안 하거든. 내가 G2G 바이오인가 그 종목을 2번 손절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3번째는 안 들어가는데 날아가더라고. 어쨌든 간에 사실 여러 번 손절했을 때는 위축이 되기 마련이에요. 나는 아침에 게임 출전값으로 나는 1,000만 원 주고 매매를 시작한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1,000만 원 나 손절을 각오하고 매매한다. 네. 약간 나는 그런 마인드야 지금도.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만약에 2종목을 손절했는데 2종목이 만약에 약 1,000만 원 손실 났어. 네. 그럼 내가 지불해야 될 게임비를 이제 1,000만 원 준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 종목까지도 위축은 크게 사실 안 돼. 내 원칙에만 들어오면 나는 자신 있게 또 들어가. 나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한 종목에서 계속 손절하면 그건 나 위축되거든. 짜증나. 그건. 네. 그건 진짜 짜증나는데 각각의 다른 종목에서 내가 손실이 뭐 2종목이 되든 3종목이 되든 내가 생각한 금액 이상 손절이 안 나갔으면 뭐 한 1,500까지 손절 나도 나는 그 다음 종목 자신 있게 또 들어가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고 비중도 딱히 낮추지 않고 이 종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을 그냥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들어가는 편이긴 해. 그 부분은 내가 멘탈이 좀 강한 것 같아.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만 석유주들이 막 계속 테마리에서 계속 갔어. 갈 때도 있는데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다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대응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황금 리포터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 리포터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햄버거를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거 무조건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되듯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재료잖아. 이 재료를 갖다가 너무 좋은 게 발생될 거니까 뭐 금값이 오르겠다. 혹은 뭐 석유가 이제 오르겠다. 이거를 암만 자기가 예상하고 선침해를 하고 아니면 그 미리 아침에 남들 아무도 안 사는데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날 내 혼자 샀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쵸.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발주들이 따라온지를 확인을 하고 그냥 매매를 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에 고점이라도 차라리 비중을 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주식은. 특히 단기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만약에 내가 스윙 투자자인데 일정상으로 아 중동 정쟁이 터질 것 같아 조만간에 뭔가 안 좋은 징후들이 많아. 혹은 미국장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업종이 또 바이오니까 바이오주를 모아간다든지 이런 스윙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선침해라는 표현보다는 뭐 모아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단타에서는 일단 시장에서 좀 선택을 받아야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럼 혹시 재료만 보고 사는 경우도 있긴 하신가요? 일봉자리랑 그 다음에 나는 거래대금은 기본으로 깔고 가.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무조건 만족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네. 그 외에 재료만 가지고 매매할 때도 당연히 있지. 근데 그는 재료만 가지고 매매한다기보다는 재료의 비중이 커지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단 다 시장의 반응이 나올 때 매매를 하는 편이고 뉴스를 그러니까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매하는 일은 가끔씩 있긴 한데 거의 비중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너랑 네. 나랑 둘 다.